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미증시 혼조의 여러 굵직한 경제 지표들 발표 앞두고 쉽지 않아 보이는 화요일장 현재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장 초반보다는 좀 더 커진 상태이거든요. 지금 상승불 켠 종목들 어떤 것들인가 들여다봤더니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 종목들 위주라서 오늘도 대응하시기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뉴욕 시장이 일단 첫날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처음에는 우리 시장도 주짓수 모두 플러스권으로 진행을 했다가 바로 이제 낙폭이 좀 커지고 코스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반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장 상황이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작은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보합권이 아니고 만약에 올랐다고 그러면 좀 초반에 좀 괜찮을 텐데 그런 부분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제 시장을 너무 이제 강하게 대응하는 거는 조금 더 아직은 지켜보고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런 장도 오늘 저희 마켓나우 2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예, 잠시 볼까요? 제가 이 이슈 브리핑을 준비하는 게 보통 이제 9시 정도부터 이제 장이 열리자마자 보통 준비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빨간 버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열폭주, 가스, 방산 요 이제 섹터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한 1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하락세로 좀 바뀐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이 열폭주, 가스, 방산 이 중심으로는 좀 장 시작할 때 장 초반과 별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시장을 달궈왔던 진단키트,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비만, 엠폭스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쪽 종목들이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가 좀 최근 계속 요 며칠은 조금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전력 설비,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지진도 오늘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8월 12일 날 일본이 지진 정보를 발령을 할 때 2, 3일 내로 또 추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진주도 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도 좀 강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부동산 88 대책과 등등등 해서 좀 좋았던 건설주도 오늘은 좀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세를 보이는 섹터 세 가지, 열폭주, 가스, 방산 이 세 가지를 좀 다 이슈들이 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폭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환경부 주재로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회의가 또 있습니다. 내일은 또 국무조정실 주재로 차관 회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좀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나오는 거고 원래 다음 달에 이제 정부 차원의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 정부가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그 단기 방안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 일단은 종합대책 전에 뭔가 단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때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는 문제, 과충전을 제한한다는 데 이런 내용들이 좀 모아지고 있긴 한데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이미 현대차와 기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그 구체화가 돼서 현실이 된 상황이고 과충전을 제한하는 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논란도 좀 있을 예정이어서 이 부분 좀 살펴볼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 충전시설 금지 이 부분은 또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건 열폭주 현상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열폭주라는 거는 배터리 셀에서 어디 한 군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열이 올라서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서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셀까지 연쇄적으로 이전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나고 이래서 이제 차 전체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식의 이제 현상이 열폭주 현상인데요.
이분 관련해서는 이제 과충전 문제다. 이번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사태는 과충전 때문이다 얘기가 나오고 과충전 때문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충전은 좀 아닌 걸로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게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논란도 좀 있고 있습니다. 학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꼭 보지는 않고 있고요. 배터리 업계도 충전율이 30에서 80% 정도만 관리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과충전이 아닌 상태에서도 화재가 나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 완성차 업계는 그래서 배터리 불량 문제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과충전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설적으로 명확하게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수면 위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기차의 캐즘을 조금 더 뒤로 밀어내는 어떤 그런 또 재료가 악재가 되지는 않겠나 이런 어떤 우려도 좀 하게 됩니다. 전기차 관련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진 시스템 아까 상한가도 잠깐 찍었었는데 지금 23%까지 조금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었네요. 그리드 위즈 이 두 종목이 오늘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닉스, 한컴 라이프케어, 한국화컴퓨터가 왜 열폭주 관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들도 플러스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폭주 관련주는 정부의 전기차 대책이 다음 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이 테마가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내림을 반복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다음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스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사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데가 어딘가 했더니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체코라든가 헝가리 또 오스트리아 쪽으로 공급하는 그 가스관이 지나가는 마지막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기 마지막 러시아 땅이 바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왜 공격했는지에 대한 걸 충분히 이제 전략적으로는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그래서 러시아 전체를 뭐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은 절대 아니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 미국 대선 11월 기점으로 해서 누가 되든 간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얘기가 본격화될 텐데 그때 이제 전략적 우위를 이 휴전 협력이나 종전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노리는 가장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이 바로 러시아의 어떤 약점을 이제 잡아내는 부분이겠죠. 그 러시아의 약점이 바로 이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 가스관을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완전 점령을 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가 다시 공급이 또 끊어지게 되면은 2022년 9월과 같은 이런 또 제2의 에너지 공포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긴 한데 점령을 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차단한다든가 또는 뭐 폭발을 시킨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스 관련된 줄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GSE 15%, 대성에너지 10%, 흥그석유, 중앙에너비스, SN에너지화학 많이 익숙한 종목들이죠. 대왕거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테마로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가스가 차단됐을 때 이들 종목들이 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스와 관련된 주고 국내 이슈로서는 이제 대왕거래 관련주들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이제 해외발 이제 소식인데요. 방산 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은 굉장히 좀 아직 그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닌데 수면 아래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란은 며칠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공격해 와라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양측 다 정말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이렇게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이
지금 상당히 좀 시장 상황이 이쪽 전황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일촉즉발의 상태다, 전쟁이 벌어질 직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네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도록 자제를 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란이 이거를 수용할지 여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에서 암살 사건이 벌어졌고 그게 또 하마스의 또 수장이었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란이 자기네 본토에서 벌어진 이런 어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런 상황을 과연 놔둘 것이냐, 또 이슬람의 특성상 자국의 손님으로 온 사람을 다른 나라가 특히 적대국이 이렇게 암살했을 경우 이거는 친구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그야말로 6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전면전으로 양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지전으로 끝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면전으로 간다면 사실은 올해 시장은 정말 이제 굉장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볼 수 있겠고 국지전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그나마 좀 유가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끝날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게 어디로 갈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이란은 지금 헤즈볼라하고 그다음에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페코, 현대로템, IA3 시스템, 휴니드, 빅텍. 마지막에 빅텍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얘기만 나오면 항상 뜨는 그런 대표적인 전쟁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로템도 K2 전차 만드는 데죠. 현대로템도 7%가 넘게 좀 뜨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휴니드도 그렇고 스페코도 방산주 쪽에 속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전쟁 관련주로 좀 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10분 전 상황과 별 차이는 이제 없습니다. 열폭주, 방산, 가스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 엠폭스, 해리스 부통령, 화장품,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코로나19 비만 등 이들 업종들의 약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또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데일리 TV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데일리 온 전문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몇 개 없었어요. 네네. 포착기 상에서는요. 가스 관련주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가스 관련주들 지금 그 대왕고래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흥구석유 뭐 관련주들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많이 또 매매를 하시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를 또 가지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대왕고래 관련주 중에서도 좀 대장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하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잡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 밑에 조정 시에 매수를 여러분들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그런 라인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 제가 차트를 가져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라인들 그 지지선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게 됐죠.
자, 밑에 이 삼각수렴 구간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와서 지금 조정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현재는 이렇게 W자 구간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으니 가스 가격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 추세선 지금 제가 하나 그어드렸거든요. 네. 여기 있는 이 단기 고점들을 보시면 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원래는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그 구간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좀 더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44,0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43,500원까지 매수 잡는 게 더 어떨까 하고요. 자, 밑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5,000원 라인이 지금 위에 저항선이니까 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날 일봉이 생겼을 때 저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 저항선을 찍는 경우에 밑으로 조정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그 라인으로 연두색 그 추세 저항선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기 추세선 방금 네. 구워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저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다가 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 네. 이거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니까 좀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왜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네. 더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위에 가격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추세선 위에 가격대에서. 네. 지금 여기 그 저항선들을 보시면 네.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저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인데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서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파란색 저항선과 밑에 빨간색 지지선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네. 요 라인을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하다가 뚫고 올라간 상황이니까 저 라인을 다시 찍을 때는 강력한 또 매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라인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 라인, 추세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추세선 위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 가격대보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살펴봤고요. 가스 관련주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탐험해 볼까요? 자, GSE라는 종목을 GSE요?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밑에 있는 매수점과 위에 있는 매도점을 확실히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예. 자, GSE 이 종목을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고요. 자, 지선 라인들이라고 하면 이쪽 라인 동그라미 친 그대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 유사성 있죠. 찍으면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또 찍고 이렇게 올라온 그런 종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저 밑에서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 저항선만 찍으면 계속 조정이 나왔던 저항선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경우에는 매도점으로 여러분 또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저 빨간 선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요거 세 개를 그려놨는데 계속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네. 반대로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 6,180원 정도 되는 이 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매도점으로 또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럼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간다면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라인들, 이 파란색 저항선들 보시면 요쪽하고 연결된 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지지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일봉상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장 일봉이 생겼을 경우 밑에 라인을 지지선을 찍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4,950원서부터 4,88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요. 저 라인을 찍었을 때 왜 또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
요 라인들에서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을 줬지만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서 다시 또 한번 반등이 나오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눌림목 매수 자리로는 요 자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요쪽 라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12% 상승 나오면서 5,100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네네.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이죠. 그 네. 파란색 네, 지지할 수 맞습니다.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이 그렇게 가격 라인 제시를 했습니다. 가스 관련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한쪽이 방산이에요. 네, 네. 이쪽도. 네. 자, 방산 볼게요. 관련주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많으시죠. 네. 자, 그 중에서도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선 같은 그런 종목들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열린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척의 드론 보트를 만발을 맞췄던 그 소식 때문에 미군 관계자들도 엄청나게 놀라워하면서 그 비공에 있는 그 LIG 넥선의 비공을 또 매수를 하고 싶어서 그 생각은 많이 하시고 계시대요. 주 파트너님 방산 쪽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얘기하실 때 좋아합니다. 굉장히 신나 보여요, 항상. 예, 예, 예. 왜냐면 미군 같은 경우에 네. 그 무인 드론 보트를 하나 격침시키는데 28억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LIG 넥선의 비공은 또 3천만 원인데 LIG 넥선에 들어가는 그 영상 장비가 네. 이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 i3 시스템을 그렇다면 나중에 또 LIG 넥선이 또 미국에 수출하게 될 경우 반사이익을 또 얻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자, i3 시스템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i3 시스템은 여러분들 그 제가 계속 삼각스러운 구간 요 라인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 아시죠? 네. 요 라인들 삼각스러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자, 요 라인은 요쪽 고점하고 이쪽 고점하고 여기 저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지지선이 딱 맞게 돼 있고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디를까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라인을 또 돌파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예. 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내일 일봉이 생기면 31,0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이 지지선이 돼요. 33,300원까지가 지지선이 되는데 요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39,800원 저항선까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일장이나 오늘장 좀 조정 시에는 그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1차 저항선이 이쪽 47,000원에 형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그었는데 이쪽 고점하고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시면 이쪽에서도 저항선 작용을 했던 그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38,000원대 라인 요 라인을 넘어서면 위에 있는 저항선 36,900원대 요 저항선이 오면 일단은 좀 많이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즐기시는 그런 매매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점검해봤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 위아인데요. 이것은 네. 어떨까요? 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81mm 박격포라는 종목이 있거든, 그 박격포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중화기중대에서 이렇게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바늘로 종아리 찌르면서 이렇게 행군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현대 위아에서 차량을 만들었는데 뒤에 트럭에 이 81mm 박격포를 거치를 해놨어요. 좌표로 입력하면 알아서 좌표로 이동을 하게 되고 포탄도 자동으로 넣어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mm 박격포 포탄도 엄청나게 많죠. 전쟁을 2번, 3번 치를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 위아에 이 81mm 박격포 요거를 지금 또 생산을 하면서 그런 방산 업체가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도 더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제가 줄여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이 연두색 라인들 지지선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요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삼고 다시 내려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근에 최저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최저점은 제가 동그라미 친 요 부분과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고점 같은 맨 경우에도 왼쪽 이렇게 동그라미는 안 보여요. 지금. 아, 왼쪽 좀더 동그라미, 보여주세요. 예. 네. 제가 좀 더 축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보입니다. 자, 요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이 저번 주 월요일 날 최저점에 있는 그 폭락이 났을 때 그 저점이라는 것이 또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지지선을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또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펼쳐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 라인도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그 라인에서 어떤 라인이 또 연결이 돼서 왔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딱 찍으시고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그 라인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 라인들을 또 한번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도 한번 그어보시고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면서 한번 라인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 이 화요일 날 이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최근에 그 음봉이 나왔던 그 라인과 연결이 되는 요 라인들을 하나 또 발견을 하실 겁니다. 자,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 단기 고점으로 형성이 됐던 그 라인들인데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 삼각수렴을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 위아가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49,000원서부터 48,8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38,350원 라인까지 한번 매수를 보신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이 54,000원 부근이니까 저 라인까지 올라가고 나서 뚫고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맞고 빠지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 그 저항선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주 현대위아 살펴봤습니다. 48,800원 선에서 48,300원까지 매수 가는 구간으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름이 참 깊었던 종목군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너무 네, 짧은 그렇죠. 시간에 많이 올랐었던 걸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삼각수렴 구간 안에 잡혀 있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진단키트 주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5.1배가 늘었다고 하죠. 자, 입원하시는 분들도 5.1배가 늘었다고 그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콜록콜록 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마스크 가격도 한 2배 이상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서 봐야겠죠. 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이 올라갔었다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또 나오면서 제 삼각수렴 구간을 펼쳐진 상황에서 올라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자, 저항선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라인들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계속 쭉 내려오면서 그 라인이 하나 펼쳐졌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 라인에서는 단기, 요 라인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이 또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펼쳐졌었냐면 이쪽 고점 구간을 찍을 때마다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수렴 구간이 펼쳐졌었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서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지선을 삼고 다시 또 상한가를 간 모습이 보이고요. 이연상으로 올라간 그 모습까지 보이실 겁니다. 자, 저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 라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지선 라인들은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는 요 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잡아볼 만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매수점은 4,0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3,900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밑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죠. 이런 그림들이 많았죠. 자, 상한가를 갈 때도 한 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 매물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잡지도 못했을 뿐더러 일단 이런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를 잡아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까지 한번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라인이 4,800원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4,800원 라인 저항선을 찍고 떨어지는지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또 그때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봤고요.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녹십자 MS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이 코로나 관련주 오를 때 상한가 가격 제한부까지 오르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역시나 한 5%대 현재 구간에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펼치다가 네.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 라인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꾸준히 타고 내려왔었어요. 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여기 있는 단기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고, 자, 요 라인들을 보시면 저쪽 왼쪽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오던 그 라인들도 또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밑에서 개미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한번 흔들면서 다시 한번 내려 꽂은 그런 결과거든요. 자, 다시 내려왔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은 지키고 올라가더라라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갭으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그 라인은 이쪽 고점 라인, 이쪽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이 된 연두색 저항선 라인을 갭으로 올라타고 지선 삼아서 올라간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선 라인까지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현재 찍은 상황이고요. 지금 5,26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밑에 5,000원까지는 매수 잡으셔서 대응하시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라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라인을 하나 설정을 해드리면 이쪽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된 그 추세 저항선 라인이 있습니다. 자, 좀 현실성 없게 지금 현재 높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을 텐데 7,800원 저항선이고요. 자, 지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구간에서 단번에 100% 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밑에 있는 이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뚫고 올라와서 현재 구간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정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상방을 꽤 높게 보시네요. 네, 상방이 같은 계속 경우에는.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MS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우리가 현재 코스피는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64% 하락하면서 760선을 좀 간신히 지키는 구간에 다시 한번 와 있습니다. 이런 장을 조금 더 슬기롭게 견딜 수 있는 종목 조언을 구하고 네. 싶은데 어떤 거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요즘에 계속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있고 뭐 대한고래 관련주들도 네. 있겠지만 그러면 비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네. 비만 관련주하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하고 겹치는 그런 종목이 또 있습니다. 두 개의 이슈를 같이 갖고 네, 있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이군요. 어떤 네. 건가요? 자, 인벤티지 랩이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되죠. 그리고 대마 주사제 비임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독성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비만 관련주에도 이게 포함이 되면서 사람들 집중을 또 한 몸에 갖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게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지선들과 저항선 라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과 이 저항선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라인에서는 또 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역할을 하고 아래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종목이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런 라인들도 상장하고 나서 고점 구간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차트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추세선을 그려놓으신다면 나중에 대응하시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면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저항선은 왼쪽으로 가면 이쪽 라인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을 저항선 삼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밑에 며칠 전에죠. 이제 8월 8일 날 목요일 날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과 지금 계속 연동이 되고 있는 라인들도 하나 있어요. 그 라인을 하나 살짝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면 요 라인에서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 라인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한 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에서 매수점으로 잡을 만한 라인을 하나 설정을 한다면 밑에 있는 라인이겠죠. 12,95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13,300원서부터는 내려오면은 매수점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서 8월 8일 날, 8월 9일 날 이 저항선 찍은 라인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면 그전 과거가 얘기를 했죠. 이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를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라인이 263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저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으로 인벤티지 랩까지 살펴봤습니다. 비만과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 두 가지의 이슈를 같이 품은 종목인데 요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비만이라든지 또 탈모까지도 같이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가격 전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델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주요 분야의 업종이나 종목,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뎁스 있는 얘기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케팅 권소연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에서도 이제 봤는데 항공주 얘기를 간만에 해야 되는데 원래 코로나 때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또 올랐다가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해가 좀 변동이 최근 몇 년째 컸는데 올해 좀 뭐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상반기에 되게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굉장히 그죠. 못 미쳤었던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미리 좀 저가 매수한다든가 생각하셨다가 아마 실제로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업종인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두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 그죠.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오랫동안 잘 따라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발표한 게 2020년 그러니까요. 11월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래됐잖아요.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항공사의 합병이 넘어야 될 관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 두 개 항공사의 국적은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두 기업이 합병하는 거지만 이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도시들 그리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많죠. 때문에 이 한 14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회 조항, 그러니까 역의 적용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행해진 거지만 자국의 이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자국에서 이제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려면 이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항공사의 경우에는 14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14개 국가 중에 이제 9개 국가는 필수 신고국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중국, 미국, 뭐 일본, 유럽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고 예. 임의 신고국은 5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호주, 필리핀, 뭐 영국 이랬는데 임의 신고국은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여기 취항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수 신고국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 군데서라도 승인이 안 되면 이건 합병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2021년에 EU 경쟁 당국이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에 반대해서 무산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랑 안 되고 현대중공업이랑 안 되고 그래서 하나로 넘어간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 된 오션이 이유였군요.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그때는 이슈네요. LNG 시장, 워낙에 이제 유럽은 LNG 공급,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사용 기준이 높으니까 LNG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이 각각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너희들이 합병하려면 이런 조건을 좀 충족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면 2021년 1월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해서 이제 14개국 경쟁당국에 다 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네. 14개국 중에 11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승인을 또 받았고요. 네. 올해 2월에 또 유럽연합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조건부로 승인해준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남았죠.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4년 내내 질질 끌면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이제 유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유럽의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게 조건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객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화물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그럼요. 차지하고 있는 네, 거라서 네.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다른 데 매각을 해라. 화물 항공 부분에서 너희들이 독과점을 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유럽 노선 한 4개 노선 정도는 다른 항공사에 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슬롯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취향하는 그 권리를 그쵸. 딴 데로 넘기라. 그렇죠. 시간대를 말하는 건데 그 시간대를. 항공에서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이 항공사가 쓸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이제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노선 자체를 뭐 로마하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 이렇게 4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 이관을 해라. 이게 슬롯 개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은 이제 슬롯을 이관했다기보다는 노선 자체를 이관을 노선을 한 거예요. 넘기라는 취항할 수 얘기네요. 있는. 근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다 이제 취항을 하고 있는 노선이었고 사실 이 노선 4개가 굉장히 인기 있는 노선이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뭐 유럽에 로마도 갈 때 들어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요 4개 노선은 이미 이제 TAA 항공에 이관을 해서 적과항공이지만 TA가 이제 취항을 하게 됐고요. 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이거는 이제 사업부를 띄어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뭐 본입찰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최종 그렇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뭐 그 과정 이제 실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최종적으로는 에어 인천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사업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매각 가격 한 4,700억 원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때 처음에 이게 매물로 나왔을 때 한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잘 팔면 한 5천억 원 정도가 되겠다 했었고 만약에 흥행이 좀 실패해서 관심들이 없어서 흥행이 좀 안 된다 싶으면 한 3천억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 했었는데 지금 4,700억 원이니까 가격 괜찮네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볼 그러네요.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이 에어 인천에 대한 매수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 승인을 하면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대인 거고요. 기대이고. 뭐 그 10월 달에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 이제 미국은 사실은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러니까 경쟁 당국은 법무부거든요. 네. DOJ라고 부르는 법무부인데 여기는
2, 3개월 동안 특별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EU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그러니까 네. EU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EC인 거죠. 집행위원회 이제 EC인 건데, EC에서 승인해주면 미국도 그러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한항공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법무부가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정도 뭐 시간 걸리는데 특별히 뭐 하자가 없으면 된다고 하면 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그렇죠. 1, 2월 정도면 이 합병권이 드디어 그죠. 근 5년 만에 네. 종료가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원 브랜드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 지금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 한 2년 정도 자회사로 두면서 이제 통합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겠구나. 양사가 바로 통합할 수는 없고 일단 인력 교류부터 시작을 할 그러겠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대한항공 승무원을 아시아나항공 노선에도 좀 투입을 하고 뭐 이쪽 승무원은 이쪽으로 투입을 하기도 하고 뭐 조종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영 인력들 있잖아요. 인력 교류 먼저 하고 이제 통합 작업을 어느 정도 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단일 브랜드, 그러니까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인 건데 이것도 통합 작업이라는 게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아마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리적 결합은 몰라도 화학적 결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거죠. 또 그리고 업무 네, 그 노조의 시스템도 반대도 다르고, 좀 있고 그렇습니다. 노조도 그렇죠 있죠. 다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가야지 또 되는 길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또 이건 FS라고는 대형 이제 항공사들 얘기고. 네. 근데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이 뭐 예를 들어 대한항공엔 진에어가 밑에 있고 또 네, 아시아나항공도 밑에 또 다른 LCC 소위 말하는 네, 저비용 항공사들이 있어서 그렇죠. 모 회사들이 이렇게 합병이 되면 그 밑에 있던 LCC들도 뭔가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LCC들 보면 우리나라에 9개가 있는데 굉장히 뭐 과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래 진에어라는 LCC가 있고 예.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렇게 두 개의 두 개가 있고. LCC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LCC들도 통합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예. 지금 그 아래 LCC 세 개가 합쳐지면 이제 그야말로 메가 LCC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세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 기준을 보면 이 LCC 3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원래 LCC 업계 1위는 부동의 1위가 제주항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항공의 작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메가 LCC가 탄생을 하면 뭐 압도적인 이제 1위가 되는 거예요. 매출 차이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8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항공기 대수도 사실 이제 중요한데 항공기 대수가 많을수록 LCC는 취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공기 대수에 따라서도 이제 경쟁력이 좀 좌우가 되는데 메가 LCC의 이 항공기 합하면 54대이고요. 제주항공이 42대. 그리고 차이 많이 그 다음에 나네. 이제 한 네. 3강 정도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티웨이가 한 30대 정도니까 이 항공기 대수로도 보면 뭐 압도적인 1위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 지금 제주항공은 원래 1위였고 티웨이가 지금 4개 노선을 이관을 받았잖아요. 예, 유럽 유럽 노선, 노선. 네.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취항을 시작하게 그렇죠. 되면 TA도 이제 어쨌든 몸집을 키우는 상황이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3강 구도 이렇게 3파전 이런 이제 구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개를 합해서 메가 LCC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전제하에. 근데 뭐 사실 최근에 또 TA 항공의 지배 구조에도 좀 변화가 생겼었어요.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고 이 예림당이 예. 한 29.74% 갖고 있고요. 이제 2대 주주가 JK의 파트너스라고 사모펀드가 네, 그랬죠. 2대 주주였는데 최근에 이 지분은 소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러니까 대명 콘도 아실 거예요. 대명 콘도를 이제 요새 이제 다 브랜드를 소노로 바꾸고 있는데 그쵸. 그 콘도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소노 그러니까 대명 소노 그룹에 소노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거든요.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인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총 26.77%를 확보를 해서 지금 최대주주하고 지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시장에서는 뭐 JKL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노가 이걸 인수해갈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인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지분을 가져온 거고 나머지 잔여 지분에 대한 콜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그거를 JKL로부터 사올 수 있는데 콜옵션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그만큼 굉장히 의지를 원했다는 갖고 얘기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한번 이제 인수를 시도했다가 좀 이제 부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봤더니 예림당이랑 지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과거에 예림당도 사실 콜옵션 행사에서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걸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림당의 의지보다는 소노그룹의 의지가 더 훨씬 높고 강하다. 이렇다면 나중에 최대 주주까지 등극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항공사하고 어쨌든 이제 시너지 시너지를 효과가. 누릴 수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분 매집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뭐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뭐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소노의 최대주 등급 가능성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면 LCC 9개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메가 LCC가 된다. 일단 이걸 네. 전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그럼 두 번째가 제주항공이 원래 1위였는데 제주항공이 있고 그다음에 네. 티웨이도 뭔가 지배구조의 변화인데 그게 등치를 키우는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제주항공이 끼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주항공도 사실은 뭐 이제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에어 인천의 화물 사업 인수에 유력한 원매자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불참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M&A에 이렇게 관심이 없나 막 이랬었는데 지금 LCC 업계가 이렇게 재편이 되니까 제주항공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희배 대표가 사내메일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모펀드가 보유한 항공사에 M&A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태도가 좀 변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 뻔하거든요. 지금 이스타항공을 VIG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에어인천은 솔시어스피라는 곳이 인수를 갖고 있고 네. 에어프레미아는 JC 파트너스가 이제 2대 주주로 있거든요. 네. 이 세 항공사가 뭐 좀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제주항공 사실 2005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굉장히 염력이 좀 있는 그러면 이제 한 20년 된 LCC이고 거니까. 뭐 어쨌든 이제 3위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러니까 LCC 중에서는 1위직고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포함하면 이제 3위 항공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모기업이 애경그룹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애경그룹이 그동안에 이렇게 M&A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2020년에 이스타항공 인수도 시도했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올 들어서 뭐 아까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도 약간 관심은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해서 빠졌는데 이제 LCC 판도가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제주항공도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사실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덩치를 좀 키워서 뭔가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주항공도 조금 매물을 뭐 좀 보거나 아니면 뭐 소수 지분이라도 일단 이 지분을 인수해서 뭔가 협업하는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오래 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니들이 알아서 해 그냥 나는 그냥 우리 것만 할래가 아니라면 받겠다 네. 그러면은 아예 할 바에는 제대로 M&A를 해서 덩치를 키우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재 분위기는 밀려날 수 있는 분위기다. 충분히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성적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항공사에 대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국제 그 여행도 해외 여행도 이제 굉장히 이제는 많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은 다들 늘었어요. 매출은 왜냐하면 늘어요. 이제 뭐 코로나 풀리고 나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해외 여행에 대한 니즈 이런 맞아요. 것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수요들은 굉장히 늘어서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뭐 국적항공사하고 외항사랑 다 합쳐서 국제편을 이용한 이용객이 4,277만 명. 이게 작년 동기 대비로 한 45% 늘었으니까 볼륨 자체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항공사의 이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게 환율과 유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환율 상당 기간 이제 지속이 됐고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항공업을 둘러싼 여건은 사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기 위한 여건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인 건데 돈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엄청 비용이 많은 거네요. 많이 나간 예.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한항공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14%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 매출로 보면 역대 최대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12% 감소했고 제주항공도 매출액이 16%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95억 원 그러게. 적자였고 당기 순손실도 214억 원 이제 손실이었고 예. 이게 제주항공이 적자를 기록한 게 2022년 3분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이었던 시기 그렇죠. 이후로 처음이었고 진에어는 영업이익이 나긴 했는데 9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있어서 예. 이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로 95% 정도 줄었고 에어부산도 한 영업이익 40% 줄었고 뭐 이랬는데 뭐 TA항공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뭐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항공업계에서 보면 7, 8, 9월 그러니까 7월, 8월에 있는 3분기가 굉장히 성수기예요. 어쨌든 네. 하계 휴가가 있는 시즌이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가을로 넘어가면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있잖아요. 올해 추석 연휴가 또 황금 연휴입니다. 예. 또 연말 성수기까지 해가지고 쭉 3분기, 4분기까지는 항공업계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시기인데 지금 중동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어서 유가가 좀 불안하고 하반기에도 고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확 내려갈 것 같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 수익성을 둘러싼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사실 엔화 약세 때문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일본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엔화가 최근에 좀 올랐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지진 나고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일본 여행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라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항공업계에서 보면 주요 이 여객 알짜배기인데. 알짜 노선이었죠. 여객도 예. 되게 많았고 근데 이 변수가 또 하나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항공업계 M&A가 진행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 사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뭐 한 30여 년 이상 이제 양대 뭐 풀 서비스 캐리어 그러니까 FSC로 이제 군림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합쳐져서 연내 이제 통합이 되고 이런다면 뭐 이게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이 80%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유럽 도시를 간다 그러면 이 두 항공사가 둘 다 취향도 하고 심지어 시간대도 거의 비슷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동남아도 노선을 보시면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항공하고 뭐 아시아나항공 뭐 10분, 20분 차이로 취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노선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노선의 효율화가 좀 가능할 그러겠네요. 거고. 비용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좁은 국토에 이 인구 대비로 항공사가 되게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조금 컴팩트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98배가 넓은데 여기는 세 개 주요 항공사로 재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델타 항공과 대형사는. 그렇죠. 델타, 아메리칸 그리고 하나가 유나이티드 이렇게 세 개 네. 항공사로 이제 FSC는 정리가 됐고 거기에 이제 지역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저가 LCC 같은 거.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가 9개인데 우리나라 아, 똑같은 미국이에요? 거예요. 예, 그 넓은 국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와. 얼마나 이 진짜 LCC가 많구나. 난립했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지방 거점 항공 공항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인가를 좀 쉽게 내준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조금 재정도 악화되고 네. 약간 고사위기에 처하고 뭐 여러 뭐 자본장 시기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LCC도 메가 LCT가 탄생을 하고 좀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뭐 이런 비용을 좀 네.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쟁이 조금 이제 낮아지면 그래도 이제 이 항공권 가격 이제 사실 출혈 경쟁에 가까웠던 가격 할인 경쟁들이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건 거긴 있겠죠. 한데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항공사들의 뭐 수익성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아까 공 기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지금 LCC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이스타도 사모펀드, 에어인천도 사모펀드, 에어프레미아도 사모펀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LCC가 네. 국토라든가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너무 난립하고 네. 있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사모펀드들이 이런 저가 항공사들을 이렇게 인수했던 이유도 네. 결국은 언젠가는 합병 연행이 네. 그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런 M&A 그렇죠. 작업이 일어났으니 그때 가서 이제 몸값 제대로 받고 팔 생각을 아예 하고 인수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19 겪으면서 약간 이제 안 좋은 한계 기업에 도달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과정에서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모펀드가 하는 사모펀드들의 일이 그럴 아주 수 전형적인 이제 투자 전략인 건데 예. 그래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VAG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뭐 그 항공 운항 허가서를 받고 그래서 취향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됐죠. 그렇죠. 항공기 그렇게 해서- 개수도 3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많이 늘렸고 그렇게 투자가 해서 들어가니까. 가격 올려가지고 사실은 팔면 그렇죠. 그게 뭐 사모펀드가 하는 역할이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예전에 아시아노 함을 인수할 때 그때 네. 살짝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 글로비스가 원래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의 차를 네. 이제 해외로 이제 운송하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 소위 말하는 네, 네. 이제 그룹의 로지스틱 하는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그 LNG 운반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 사업도 진출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현대차그룹이 그러면 아시아나 화물 인수전에 등장했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글로비스의 뭔가 변화를 혹시 뭐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짧게 그 하나만 사실은 여쭤보고 에어 싶습니다. 인천의 지금 컨소시엄에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SI로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에어 인천 자체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항공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국토부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참여는 못하고 컨소시엄에 SI로 들어간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전공이 선박 엔진 이제 만드는 굉장히 얄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에어 인천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4,700억 원 정도고 거기에 나중에 투자할 것까지 감안하면 한 6천억 원 정도를 그러겠죠.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하전공이 1,000억 원 그리고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000억 원 되고 신한금투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인수금이랑 3,000억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이제 물류 업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류 업체인데다가 지금 인천 그 자유무역지대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글로벌 물류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이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로봇 예. 로봇 물류 로봇도 이제 넣고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사실은 물류가 지상에서도 물류가 있고 해양에서의 물류가 있고 항공 물류가 항공도 있는데 있고. 사실 물류 중에서 가장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단가도 맞아요. 높은 게 이제 항공 물류이기 때문에 부가치도 높고.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물류 기반을 확충한다, 그러니까 물류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면에서 에어 인천의 SI로 들어가는 건 저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 한 1,000억 원에서 1,500억 정도 지금 SI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아직 딱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물류 확장에 있어서 최근 M&A 좀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6월에 그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뭐 RT올이라는 데를 한 200억 원에 인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글로비스가.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에어 인천에도 SI로 들어가는 게 뭐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주 얘기하다가 글로비스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글로비스냐 하실 텐데 그 비즈니스 하는데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특히 이제 글로비스는 물류 회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이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데는 니즈가 당연히 있다. 글로비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혹시 모르셨다면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권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로템 진격의 K2 전차. 자네 어디까지 갈 텐가? 피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기다려라. 오늘 현대로템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현대로템 준비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에 비해서 상승폭이 떨어져서 현대로템을 선택하신 주주 여러분들이 나도 방산 찍었는데 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큼 못 가나 했는데 지금 뒤늦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로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로템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뭐 약간 지하철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우주 느낌 나고요. 스페이스자가 있어서 그런지. LIG 넥스원은 방산 느낌이 확 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슷한 생각이 많을 거예요. 로템은 완전 지하철에 대한 생각만 강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까지 있으니까 더 넓고 LIG 넥슨은 이제 방산 딱 중간에 있고 현대로템은 이제 지하철이다 보니까 확 와닿지가 않은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방산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약간 뉘앙스의 느낌 순으로도 좀 덜 다가간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뒤늦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 발동 걸린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쪽에서 미국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천조국 하잖아요.
천조국의 유래가 우리 원래 그 남한산성 영화 보면은 삼전도의 굴욕을 빗댄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무슨 남한산성에 싸우는 장면 말고 입으로 싸우는 장면 더 많이 나온다고? 김윤석 씨랑 이병헌 씨랑 완전 설전, 그쵸? 근데 남한산성을 막 무슨 막 진짜 창 그리고 방패끼리 탕탕 붙는 거, 대포끼리 붙는 거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 설전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 나와요. 결국 그 왕을 설득해서 나중에 저기 중국한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박으면서 우리 아픈 역사죠. 근데 그 천조국이 원래 하늘의 조상, 하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뉘어 있잖아요. 미국을 편드는 쪽. 근데 사실 미국을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을 편드는 쪽, 중국을 편드는 쪽 나뉘어 있잖아요. 그 중국을 나뉘어 있다고 하면 또 이제 반반 같은 느낌이 드니까 중국을 편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긴 있죠. 다 100% 사람 마음이 같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이 미국을 뭐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그렇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지금 관계잖아요. 주한 미군도 주둔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비아냥거리면서 너네 친미주의자다 이러면서 약간 까는 식으로, 야 친미주의자들은 뭐 저기 그런 거죠. 너 완전 뭐 미제만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야 너네는 천조국. 그러니까 그런 친미주의자가 저기 반대로 중국 쪽하고 친미랑 친중이 나눠서 싸우다가 나온 단어예요. 원래 그게 옛날에 뭐 그 중국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빗대다가 이제는 그게 너무 야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냐 해가지고 그냥 천조. 그게 다른 의미로 됐어요. 뭐냐면 국방비 천조가 된 거예요. 지금 한 1200조 쓰는 것 같은데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 그러니까 뭐 사대주의라고 옛날에 중국한테 천국의 위의 나라라고 중국한테 머리를 조아리듯이 너네 친미주의자들이니까 미국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그래서 천조국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쓰이던 단어가 그냥 그것이 약간 약해진 거예요. 정치색이 약해지면서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야 뭐 그래 저기 중국 좋아하는 애들이 미국 보고 막 우리 친미주의자라고 놀리면서 너네 천조국인 천조국 삼전도의 굴욕처럼 미국의 굴욕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머리도 아프고 살기 힘든데 그냥 이게 천조 국방비로 하자. 마침 그게 국방비가 천조가 될 때가 있었어요. 천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이 딱 맞잖아요. 천조가 무슨 의미든 간에 라임이 맞잖아요. 단어가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국방비 천조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국방비 천조를 쓰는 나라입니다. 1200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천조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천조국에 있는 미국의 방산 기업이 당연히 매출이 제일 많겠죠. 국방비 천조를 어디다 쓰겠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의 방산 군수 기업들한테 그 세금을 모아서 쓰는 국방비를 나눠서 무기를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금 매출 순위는 다 미국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 매출이 아니라 국방 매출만 뽑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사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뭐 그거 나오더만요. 아시아나 항공하고 이제 뭐 대한항공하고 협의가 뭐 되고 있다. 아시아나든 저기 대한항공이든 항공사인데 우리나라는 비행기 혼자 못 만들죠. 대부분 다 보잉사나 에어버스 사 거 쓰잖아요. 미국 보잉 거 아니면 프랑스 에어버스 사 거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잉사가 이제 민간 항공기도 매출이 많겠죠. 근데 보잉사가 이 군수 매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거 1위는 당연히 록히드 마틴이죠. 록히드 마틴이 여기 퍼센트가 있는데 96%가 방산 매출이에요. 록히드 마틴은. 보잉사는 보세요. 보잉사는 46%예요. 그러니까 보잉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거 비행기 우리 타고 다니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 아니야? 맞아요. 그 느낌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현대로템 아까 제가 생각한 게 그냥 정말로 현대로템이 지하철 기업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하철 매출하고 경전철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이것도 있어요. 타이틀명도 있어요. 기업명도. 보잉사도 그렇습니다. 46%만 군수 매출이 나오고 여기 노스록 그루만 같은 회사는 여기도 89%죠. 록히드 마틴이 96%인데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얘도 89%예요. 노스록 그루만이 그거 아니에요. 검은 백조 진짜 무섭죠. 아예 그냥 얼마나 미국은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절대 그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검은 백조가 날면은 그 레이더에 그 점으로 보인대. 점으로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 참새인지 뭔지. 그 노스로꾸로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검은 백조. 그 몇 대 뜨면 이제 북한도 막 그 오줌을 지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RTX,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로꾸로만, 보잉, 제네랄 올림픽, 제네랄 다이나믹 이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매출 순위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로키드 마틴은 63.3 빌리언 달러를 무려 디펜스에서 레비뉴를 뽑아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조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이 높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올라가고 있겠죠. 다음을 봅시다. 하도 우리나라 K방산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그럼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무기 수출 비중입니다. 이건 또. 천조국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죠.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인데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무기 다들 탐내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의 그 방산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 비중입니다. 당연히 미국이죠. 더 비기스트, 가장 큽니다. 전 세계 매출, 수출, 엑스포트 있잖아요. 수출액 중에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출되는 무기의 40%는 다 미국산 무기인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 그 다음에 2위가 누군가요? 러시아 16. 러시아가 2위인데 16%면은 반도 안 되잖아요. 16%. 프랑스가 11. 독일이 4%, 이탈리아 4%, 영국 3, 스페인 3. 이렇게 있고 나머지 레스트 오브 월드가 9%네요. 아, 여기에 뭐 중국도 5%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중국 5%. 자, 여기에 드디어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 2%. 오,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도 있죠?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할 만한 사항은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네요. 여기 뭐가 1위를 차지했죠? 성장률. 아직 전 세계 수출액 중에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전체 절대 액수는 작지만 이 상승률, 성장률이 무려 플러스 7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진격의 K방산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아직 뭐 전체 퍼센티지는 2%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죠.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도 무기 수출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등이 러시아도 16%고 차이나도 5%밖에 안 되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은 굉장히 괜찮겠죠.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45%고요. 프랑스 44%, 미국이 14%입니다. 야, 미국은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성장률도 14%가 나와. 몸이 공룡인데 14%씩 커져. 와,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공룡의 몸에 비하면 이건 새우 정도? 그쵸? 조그만 새우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크기로 따지면.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14%를 지금 증가하고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 러시아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1%. 독일, 영국도 마이너스 35%씩 나오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74%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그만큼 갑작스럽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이 여기 나오고요. 자, 어쨌든 뭐 자랑스럽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무기 수출 액수가 성장률이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 순위가 올라갔겠죠. 이번에 2024년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나왔잖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높았습니다. 한화가 방산 부문 매출만 띄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8조 8,279억 원 나왔는데 19위입니다. 여기 있어요. 19위에 한화. 작년에 순위 몇이었죠? 26위. 아, 방금 안 찍었군요. 감독님 지금 찍어주셨어요. 자, 26위.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26위였는데 지금 19위 됐습니다. 야, 20위에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로템을 보죠. 자, 현대로템이 지난해 100위 안에 없었는데 요거는 57위는 그 딱 커서가 멈춘 데가 노란색으로 돼서 이건 아닙니다. 자, 현대로템은 73위에 가봅시다. 여기 있네요. 현대모터 컴퍼니라고 돼 있죠. 사우스 코리아. 야, 뉴입니다. 뉴. 새로 진입했어요. 새로 진입.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100위 안에 없었다가 73위로 진입했다. 현대로템이 그쵸? 이렇게 새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것이. 되게 괄목할 만한 거죠. 현대로템이 과거에 100위 안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2010년, 2018년에서 2021년에
90위대 순위에 있었다가 100위권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가장 그동안 못 갔던 순위 70위대로 지금 올라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지금 좋은 성과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이렇게 된 데는 바로 이거죠. K2 전차. 이겁니다. 지금 지금 디펜스 솔루션이라는 부분으로 나눠 놓은 게 여기가 방산 부문이에요. 근데 이 K2 전차가 이게 폴란드에서 대박 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폴란드에서 1000대를 계약한 다음에 일단 1000대에서 180대를 넘기고 나머지 이제 820대가 남았잖아요. 820대에 대해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폴란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폴란드에서 현지화를 해가지고 폴란드 육군이 바로 쓸 수 있게 폴란드한테 기술까지 전수하면서 폴란드에 물꼬를 튼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폴란드에서 처음에 팡 터지고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뭔가 팡 터져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때는 막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다가 한 며칠 지나면은 야 또 없어? 이런 사람이 이 마음이 이래요. 뭐가 되게 풍족하고 막 생일 파티를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야 뭐 또 파티 안 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1000대 빵 터뜨리고 180대 이제 진행되고 820대 진행되니까 대단하긴 한데 뭐야 그건 이제 이미 하는 거잖아.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춤거리다가 조금 더 가는 게 지금 루마니아랑 슬로바키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K2 전차만 준비했는데 현대로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K808이라고 장갑차가 있어요. 그 사이에 페루에 장갑차를 수출했는데 왜 그거는 지금 여기에 중심이 아니냐? 왜 K2 흑표 전차만 계속 제가 타이틀을 달고 이러느냐? 전차가 전장에 나가서 숲속에 숨어서 쏘든 전차랑 다이다이를 떠뜨던 얘가 이제 주력으로 나가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고 장갑차는 그 보병들을 옮겨 다니는 운송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방어적이고 이송수단이죠. 공격수단. 원래 보통 공격수가 축구도 똑같잖아요. 공격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비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K2 흑표 전차랑 경쟁하는 다음에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네 셋이 다 붙고 있어요. 모든. 자, 일단 독일의 레오파르드 2A8 전차입니다. 독일제고요. 자, 독일 마크가 딱 달려있죠. 그다음에 한 대 더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당연히 뭐가 빠질 수 없겠어요. 미국이 빠지겠습니까?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이 전차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이 에이브럼스 전차가 그 옛날에 러시아제를 다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특징, 가장 차이점. 일단 이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는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한 대에. 자,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900만 달러예요. 절반에서 살짝 높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나왔던 독일 레오파르드 2A8 전차는 이것도 3천만 유로. 이건 유로네요. 3천만 유로. 460억 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느냐? 노르웨이가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K2 전차랑 이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드 2A8 전차가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독일 거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노르웨이가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도 나토 회원국인데 독일도 지금 굉장히 그 씬에서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도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같은 라인을 구축하고 독일과의 어떤 동일선상에 서는 게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프랑스에서 원전 따온 것도 가격적인 면이 워낙 부각돼서 땄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죠. 프랑스랑 같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랑 같이 궤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요. 미국은 워낙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비싸고 빨리빨리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만약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간다면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생산이 되는 그 능력으로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평. K2 흑표 전차를 미국 영어로 하면은 블랙팬서예요. 블랙팬서의 체드윅 보스먼 배우가 사망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블랙팬서가 남긴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마블과 함께. 자, 그래서 블랙팬서의 뜨거운 심장은 국가를 가리지 않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서 매우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시장이 지난주에 조금 힘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이 주식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사실 이런 급등락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내성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 하락폭으로 보면은 거의 역대급이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동요가 있진 않았는데요. 네. 예컨대 뭐 사람이 쓰러졌다 이러면은 이게 현기증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뇌졸중이 아니라 약간의 현기증? 예, 이라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컨트롤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락의 이유도 비교적 수급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좀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거기 뭐 프로그램에 알고리즘 펀드에서 나오는 매물에 그게 다시 패시브를 자극하고 그게 또 다시 신용 물량을 쏟아내는 식의 어떤 하락이어서 이거는 뭐 그래서 87년 블랙 먼데이가 소환이 됐던 것도 그때도 빠르게 회복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냥 수급적인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락폭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명쾌히 알면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 대표님은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국내 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외 증시 오를 때는 그냥 어느 정도만 어깨를 견주어 가는 것 같고 그런데 힘들 때는 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네.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역시 이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가 밸류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네. 뭐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가 가장 기저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IT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예. 게다가 사이클을 타는 IT의 비중, 뭐 특히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번에 수급적인 요인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신제품이 연기된다는 이슈가 나오니까 네. 그것 따라서 올랐던 뭐 HBM 관련된 그 종목들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 종목이 빠지면은 사실은 시장이 속절없이 좀 빠질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근원적으로는 전 기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이 시간 통해서 결국에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시장에 대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에 잘 해결해 보자라는 그럼요.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도 최 대표님이랑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밸류업 공시하는 데들이 속속들이 늘고는 있는데 여전히 절반이 금융 지주사입니다. 네, 이제 주요 대기업들도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계속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데 이유는 뭘까요? 눈치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뭐 확정적으로 발표한 데가 6개, 네. 그리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한 데가 8군데, 14개 정도인데 저는 일단 속도는 더 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실히 금융지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융사들이 이 밸류업 그리고 자본 정책, 자본 배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막혀 있었지만 이쪽 부분에 숨통을 트여지니까 빨리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업종적인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보다는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금융지주라고 하는 건 자회사를 다 100%씩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지주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룹들은 이제 계열사 간에 문제들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금융에 비해서는 투자 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이제 향후에 얼마만큼 캐펙스를 할지를 고려하고 남은 잉여금을 자본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난도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가 이제 시작도 금융지주로 했지만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금융지주 쪽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붙었다라고. 예, 그들끼리. 네, 그들끼리 뭐 경쟁사라고 하는 게 뭐 이데일리 TV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먼데 있는 누구보다 내 옆에 있는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뭐 선두권 업체들이, 은행들이 이 주정책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혹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도적인 업체들이 이 각 업종에서 이런 밸류업 정책들을 발표를 해서 약간의 경쟁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는, 사실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은 경쟁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속도가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단계로 점차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밸류업 목표치 달성하지 못하면 약간 정성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시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은 최소화하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기업들 있을 거고, 입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적극적인 곳에 관심을 먼저 두는 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장자들이 밸류업 바람 합류하려고 주주환원들 이제 책들 막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자사주 매입 공시한 기업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익 체력을 좀 고려하지 못해서 오히려 과한 주주환원이 독이 됐다. 이러한 내용도 제가 좀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대표님? 저희도 이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권할 때 늘 우려하는 게, 우리 주가가 싼지는 알겠는데 이 과연 자사주를 사는 게 주가 부양에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사주를 해봤는데 이제 기껏 실무자들이 올려서 결제까지 받았는데 이게 자사주를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실무자들도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CEO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야, 바닥이라고 그러고 자사주 하면은 주가 부양이 된다고 했는데 네, 네. 왜 안 되냐. 거기에 대한 답, 회사에 던지는 답이 지금 기자님이 여쭤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당장 주가 좀 올리자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쌀 때 주식 수를 줄여놓으면 나중에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갈 때 훨씬 더 탄력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주당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근데 그 순간에 가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네. 미리 시차를 두고 사서 주식 수를 싸게 줄여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리고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어떤 그 주주들과의 신뢰관계를, 그러니까 여기는 주가에 대해서 그 의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싼 기회로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게 마치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신뢰도가 쌓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자사주 매입 그것도 소각을 하다 보면은 신뢰감이 덤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길게 보고 가야지 당장 주가 좀 올리자고 뭐 자사주 매입을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사실 들어서-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해본들 싸게는 살 수 있을지언정 그 방향을 뭐 쳐올려가지고 뭐 돌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요. 이 시장이 보통 하락기에 있을 때는 뭐 자사주 하나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를 위해서 미리 해두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투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키를 좀 쥐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회 내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쪽 내에서도 갈리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당연히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금투세가 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를 할 만한 충분한 지금 시장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투세를 그러니까 도입할 만한. 네, 그 정도의 체력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도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도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디테일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디테일 어떤 거요? 뭐 거래세와의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등등이요? 뭐 예를 들면 원천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네. 뭐 이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곳인데 사실 이제 복리 수익을 죽일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번거로워지는 그런 일들인데 뭐 게다가 뭐 펀드 간의 어떤
뭐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전산도 사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는 거는 아마도 이게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걱정? 이게 혹시 부자 감세로 비치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걱정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은 민주당 내에 소속된 이소영 의원이 최근에 뭐 2번에 걸쳐서 한 발언이 가장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닌 거는 이제 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뭐는 주식으로 보면은 뭐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크게 보면은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금을 가길 원치 않고 이거 대부분의 아마 바람일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길 바랄 텐데 금투세를 도입을 해버리면은 더 지금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는 가뜩이나 주식으로 버는 부자 자체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밸류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돈을 버는 사람의 비율이 적은데 그거마저도 말리고 게다가 해외라는 대안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과연 이걸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골자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한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본 탁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조금 더 주식 대 뭐 그냥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주식 대 부동산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은 오히려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여당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쉽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상법 개정 얘기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예. 더 센 법안이다 이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또 공정 의무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밸류업 뭐 ETF라든지 지금 각종 지금 특히 이제 금융위원장 새로 취임하신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밸류업에 관련된 네. 얘기고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밸류업은커녕 밸류킬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밸류킬이 곳곳에서 이제 자행되어 온 게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이기도 했고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그 밥캣, 그러니까 두산에서 지금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이제 그 문제가 아주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밸류킬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합병은 대부분은 계열사 간 합병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타 기업 간의 합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B 기업에 제안을 던지면 B 기업의 독립적인 이사회가 이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네. 우리 주주에게 충분히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건인가, 합리적인가, 네. 정당한가 이걸 따질 텐데 컨트롤 타월 위에 두고 우리나라처럼 계열사 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제안을 받는 특히 뭐 두산 바켓의 그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해진 거에 그냥 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독립적인 이사회라면은 두산 바켓 같이 매출이 크고 돈을 잘 버는 뭐 두산그룹의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 계열사가 뭐 로봇이라는 그 테마로 올라간 주가에 이걸 바꾸자고 하는 제안을 과연 받아들였겠는가? 안 받아들였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여론이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들, 외국인 투자들 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해서 떠들 수는 있는데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서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려면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 케이스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사실 저희 데일리 TV에서도 저희 기획 취재로도 다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 외국인 그 이사님 혹시 아세요? 티튼의 션 브라운. 네네, 션 브라운 이사님도 너무 실망했다면서 그 이제 회사 쪽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데 답을 주지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조 원대 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에서였던 밥캣인데
연 200억 가량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두산 로보티스 100주 63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 이게 맞는 비율이냐, 결국에 이런 문제인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심지어 밸류업을 역행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상법 개정 382조 3항을 반드시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불행한 주시는 사례지만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두 다 공감하는 실증적인 사례로서 그 논의가 좀 더 속도가 붙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게요. 두산그룹 쪽에서는 결국엔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걸 보면은 여론을 읽거나 정무적인 감각도 참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괴리가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현장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자본시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루에 알을 50개 낳는 닭을 알을 하나도 못 낳는 닭과 바꾸자는 건데 이 닭이 엄청나게 이쁘고 나중에 엄청나게 클 거고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네. 그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특히 뭐 지금 20년 전도 아니고 지금처럼 일반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안목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줄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흐름 역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도 울리는 자본 거래가 없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딱 봤을 때 뭐가 네. 떠올랐냐면 네. 저는 약간 좀 험한 그 중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돈을 뺏는 형들이 있었거든요. 네. 돈을 뺏는 형들이 그때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새 신발을 신고 온 그 학생한테 네. 너 좋은 거 후배한테 신었다? 약간 이런 아시는군요. 거죠. 너 신발 괜찮아 보인다. 근데 내 신발도 좋아. 설명을 막 붙인 다음에 야, 우리 이 신발 바꾸자. 너도 손해 아니야.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로보틱스와 바켓이 그런 신발 바꿔 신기? 아무리 말을 해봐도 그거는 1대1 교환 가격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래입니다. 네. 불공정한 거래다라는 거는 우리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고 공감하실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대표님을 오랜만에 또 만나고 있으니까 대표님의 투자 관점에서 이제 하반기 시장이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시선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이 말씀을 네. 좀 청해 듣고 싶네요. 그 서두에서 이제 지난주에 크게 시장이 출렁거렸던 이슈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단지 뭐 많이 빠졌다, 언제 복구할 거냐 이 문제보다 저희가 더 천착하는 문제는 이 촉발된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돌아보시면은 뭐 자동차 화학 정류, 소위 차화정이 쭉 올라가다가 지금 뭐 다들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 남유럽 위기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주도주가 확 꺾이면서 그때서부터 갑자기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금리만 떨어지면은 다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AI에 대한 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보통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거나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우려 포인트다 보니까 경기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들의 관심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뭐 최근에 일주일간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주도주가 좀 많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텀업으로 모든 뭐 종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거 훑어가지고 여기는 잘 되는구나, 여기는 잘 되는 게 오래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데 오늘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화장품의 이 성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분기 실적에 따라서 민감도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될 업종은 K뷰티 쪽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산업별로 좀 변화가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급자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뭐 사업의 내용이 좀 바뀐다든지 그리고 환경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이제 가져가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OTT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우후죽순 생기고 막 컨텐츠 살려고 돈을 때려 붓다가
이제 공급자도 줄고 어느 정도 이제 상위사가 자리가 잡혔잖아요. 거기서 컨텐츠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좀 챙기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턴어라운드가 OTT 쪽에서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건설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저는 부동산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예. 보거든요. PF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트폴리오가 많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가 다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먼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쪽도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만큼이나 이제 금리도 확실히 이제 인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인하 방향은 그대로지만 이거의 원인이 경기 침체인 게 무서운 거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수혜를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채를 많이 땡겨다가 뭐 큰 건물을 지었다든지 혹은 부채를 땡겨다가 어떤 뭐 유형 자산을 사서 뭐 대표적인 게 렌터카 같은 경우였죠.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피해를 봤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때만 수혜주가 있는 게 아니라 인하가 될 때도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별점 얘기부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까지 최준철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지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지난번에 8월 10일 날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 상황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진이 나오고 집이 무너지고 뭐 도로가 패이고 갈라지고 뭐 이런 어떤 사진들은 사실은 일본 지진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지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 연속 진도 5가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8월 10일 날에는 홋카이도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도쿄에 이제 가까운 지역입니다. 홋카이도는 좀 멀지만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서 5.3의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8월 10일이었죠. 미야자키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되게 셌습니다. 진도 6.9까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올 들어서 계속 일본에서 거의 매달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이거는 표를 만들어 따로 봤는데요. 사실 다 적다가 말았습니다. 4월 27일 날 진도 6.9, 5월 21일 날 6.0, 3일 날 5.9, 7월 4일 날 5.4. 그러니까 4월부터 매달 이렇게 진도 5.0, 뭐 5.0 이상, 그러니까 거의 6.0대죠. 6.0 전후에 이런 강진이 일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엔 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예 비상이 좀 걸려서요. 지난 8일 날 아까 지진이 났을 때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해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일본 주민들, 국민들 대비하시라. 뭐 피할 분들은 피하시고 뭐 물건을 조금 사놓으실 분들은 뭐 식량이라든가 물 같은 거 사놓으실 분들은 미리 사놓으시라. 뭐 이런 식의 임시 정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좀 동요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난카이 해곡 위치를 한번 보시죠.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요.
자, 도쿄가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건데 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밑에 단이 이제 되는 건데 도쿄랑 가깝다라는 게 문제고 이 난카이 해곡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뭐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이 지역에 일본의 주요 생산 시설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회사들, 주요 시설들이 다 몰려 있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벨트가 되는데 이쪽 지역에 가까이에서 이 난카이 해곡이 있고 여기서 대규모 진도 뭐 9.0까지 나왔는데 대규모 지진이 벌어지면 일본 경제에 뭐 엄청난 충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임시정보라는 걸 발령해서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어떤 경계 경보까지 발령을 하니까 일본 국민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이게 뉴스가 해외에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국내에서는 일부 지역에 사재기가 발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각종 루머가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일본에 사는 국내 유튜버인데 오지 말라. 일본에 관광하러 오지 말라라는 이런 식의 유튜브 내용까지 나오고 일본 내에서도 유튜버들 중심으로 난카이 해곡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 9.0이 넘은 초강 지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가 진도 7.0이 좀 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지진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의 이게 루머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8월 15일 날까지 별 상황이 없으면 임시 정보 발령한 거를 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잠깐 난카이 해곡 쪽에 일본의 생산 시설이 좀 몰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게 잘못되면 지진이 크게 발생하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에 발생했던 고베 대지진, 그 다음에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두 가지 사례로 이게 이제 일본 경제,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1월에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은 다음에 니케이 지수의 모습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여기 1월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 니케이 지수가 20% 니케이 지수가 19,000대에서 14,000대까지 5,000포인트나 추락을 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매달 거의 1,000포인트씩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당일날 니케이 지수가 6%나 추락을 했고 그 이후에 사흘 동안 합쳐서 3일 동안만 20%가 넘는 그런 니케이 지수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던 배경이 그럼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일본 산업시설에 피해가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생산을 멈추고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시장에 일본 시장이나 뭐 국내 시장, 미국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NK 트레이드 문제가 바로 이 엔화, 이 대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진이 발생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험을 든 사람들은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 그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일본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라든가 신흥국에 투자해 있는 엔화로 투자했던 자금들을 그쪽에서 팝니다. 매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산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엔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화 값이 엔화 강세로 확 돌아섭니다. 엔적 엔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엔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고베 대진 때뿐만 아니라 동일본 대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국에 엔화 자산으로 투자했던 해당국에서는 자산을 매각을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고 자산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장이 이제 그날에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엔화가 가지고 들어오니까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베 대진 때는 엔화가 100엔대에서 80엔대까지 20엔이나 갑자기 엔화가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그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죠. 동일본 대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3엔대 했던 엔달러 환율이 76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이 결국은 다른 나라 글로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이 대지진 때문에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실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지진이라는 게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지진이 일본 경제가 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카이 해국 관련된 이 문제가 그만큼 크게 일본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NK 트레이드 문제가 다시 지진이 또 커진다 그러면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앵커 리포트에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 2시간 동안 마켓나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오후장도 이데일 TV와 함께 하시면서 슬기롭게 네. 견뎌보시길 그리고 저희와 같이 해주시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